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과학 생명과학 부분의 권주희입니다. 오늘은 33강이지요. 생명의 진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주로 그저 지구에서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다양한 생물체들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생명체들이 이제 계속 진화하는 동안 이 지구의 지질 시대들은 어떠한 단계가 이렇게 있었는가, 주로 화석이나 지질 시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단원명은요, 생명의 진화, 이거 이제 지난 시간과 같고요. 오늘은 주로 화석, 지질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과 이제 같이 통틀어서 생물 다양성과 진화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는요, 135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136쪽까지 본문 끝낼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요 137쪽에 있는 탐구학습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는요, 140쪽에 있는 문제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화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화석을 근거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좀 정리를 해놓은 지질시대, 자, 그 지질시대 구분은 어떻게 되며 환경과 생물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시대별로 있었는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생물 분류 체계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꼭지는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우리가 계속 추론해 나가면서 계속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추론을 해 나가는데요. 그 증거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화석이지요. 자, 화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데요. 화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화석이 너무 많아서요. 자, 어떤 화석이 있냐면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표준 화석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용어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표준 화석이란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발견될 수가 있어요, 이 화석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시기에만 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정한 시기, 딱 그 시기 일정 시간에서만 딱 살았던 그러한 생물에 대한 화석이기 때문에, 잠깐 화석이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그저 어떤 생물의 사체나 이런 그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층에 남아서 그것을 그저 지금까지 이렇게 그저 남아서 그걸 이렇게 얻어낸 것, 그게 이제 화석인데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생물의 특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생물이 표준 화석의 경우에는 어떤 생물이었냐면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준 화석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지층이 퇴적된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되면 이 화석은 어떤 시대에 있었던 화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각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어떤 화석이 있나를 연결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걸 우리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여기 나온 화석들은 다 뭐냐면 표준 화석이에요. 특정 시대에만 살았는데 이런 화석들은 고생대 시절에만 살았던 그러한 생물체들의 화석이고요. 이런 것들은 중생대, 이런 것들은 신생대에만 살았던 화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개념 정리하셨으면 요걸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딱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외워볼게요. 고생대의 삼엽충과 필석. 삼엽충은요, 일종의 그 절제동물이에요.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막 되게 징그러워요. 이렇게 막 배에 이런 막 무늬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그 투구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절제동물인데
이제 요런 절지동물 말고 필석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됐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글자 모양, 우리 필기한다 그 필자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글자처럼 쫙 이렇게 조그맣게 흔적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필석이라 그래요. 자, 요 삼엽충과 필석은 무슨 시대다? 고생대다. 고3 때 여러분 필기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고3 때 필기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래요. 이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생대. 요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은요. 어떤 생물의 화석이냐면 연체동물인데 연체동물 너무 말이 어렵죠? 조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생물, 이거는 이제 멸종됐는데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생물체 중에서는 앵무조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게 이제 암모나이트고요. 공룡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남학생들 어렸을 때 한번 그죠? 공룡 한번 쭉 섭렵하셨던 시절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공룡 중생대요. 그죠? 우리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게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 시조새 굉장히 유명하죠? 뭐예요? 시조새는 우리 그죠?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그런 중간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암모나이트거든요. 공룡 시조새는 워낙 중생대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조금 여러분들 편안하실 것 같은데 암모나이트가 좀 헷갈려요. 자, 중앙, 이게 암이긴 하지만 중앙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단어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고3 때 필기 많이 해야 되고 중앙이에요. 중앙, 셋 중에 딱 중앙에 있네요. 중생대, 그죠? 자, 그다음 신생대로 넘어가면 어떤 화석이 있냐면 화폐석, 매머드 이런 게 있는데요. 화폐석은요, 원생생물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 유공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마한 물속에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그런 거의 화석이고요. 매머드는 뭐죠? 매머드는 굉장히 덩치 큰 포유류죠. 신생대에는 아주 대형 포유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머드 화석이 이제 그저 있었고요. 화폐석 요거 연결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신생대에 인류가 출현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게 신생대인데요.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신생대, 인류에게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간하면 돈이죠. 화폐가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인류, 화폐, 돈. 이렇게 신인류, 화폐. 이렇게 꼭 연결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필기만 해야 되고 요거 딱 중앙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인류, 화폐 요거 반드시 쫙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화석이다? 특정 시대를 우리가 연결해서 외워야 될 만큼 어떤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다 했고요. 이제 우리 시상 화석으로 넘어갈게요. 시상 화석은요. 우리 지역은 그죠? 아주 좁아요. 즉 특정한 환경의 지층에서만 발견돼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반대죠. 요거는 지역은 여기저기인데 시대가 특정하다면 요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특정한 환경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석이 발견되면 뭐예요? 아, 어떤 지역, 어떤 환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구나.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입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뭐다? 시상 화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어떤 요렇게 그죠? 시대와 연결을 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과 연결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화석이요. 고사리와 산호예요. 요걸 외워주세요. 시상 화석에는 고사리 화석, 산호 화석이 있다. 그러면 고사리가 발견되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아, 요 화석이 발견된 요 지역은 그때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왜냐면 고사리가 원래 이런 환경에서 잘 사는 생물이거든요. 그다음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 이 지역이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으로 이런 시상 화석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죠? 화석을 통해서 어떤 옛날의 환경들을 알려주고요. 또는 지층의 퇴적 시대, 그죠? 퇴적 시기 그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 시대도 이렇게 표준 화석으로 구분도 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 이런 것도 그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화석 같은 것들을 근거로 이미 구분된 지질 시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질 시대의 구분은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연대를요, 요렇게 한번 10억 년 전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단순화시켜 보면 실제로 우리 지구는 46억 년 전에 처음에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죠. 그걸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게 이제 옛날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태양계와 지구 탄생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서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요 순서. 아시죠? 원핵생물 먼저 단세포 원핵생물이겠죠? 그러다가 우리 그죠? 쭉 요 안에 다시 원핵생물에도 뭐 그죠? 무산소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다음에 산소가 그죠? 나오면서 산소 호흡하는 종속영양생물 그죠? 요렇게 가다가 뭐가 나온다? 진핵생물 나온다. 그다음에 단세포에서 뭐도 간다? 다세포로 간다. 그다음에 육상생물 나온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그 순서대로 쭉 가는데 여기 보시면 지질시대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 아까 그 표준화석에서 이미 이름을 보셨는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이제 대표적인 지질시대 이름이고요. 요 전, 고생대가 출현하기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은요. 그렇게 많은 화석이 발견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는 되게 긴데. 그래서 고생대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시대는 크게 네 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캄브리아대,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길고 그렇게 많은 화석은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아주 초기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신생대 인류 출현했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인간이 이때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주로 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거를 실제 나이로 이렇게 좀 그 시간적으로만 조금 한번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요. 요 기간이요. 자, 요거는 대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구 시작을 46억 년 전으로 보잖아요. 자, 선캄브리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시대예요. 굉장히 긴 시대고요. 고생대가 언제부터 출현했냐면 5억 4,200만 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2억 5천, 그죠? 2억 5,100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부터 1억 년 전까지가 신생대. 요렇게 봅니다. 그 선캄브리아대가 아주 압도적으로 긴 시기죠. 그죠? 요 정도, 요거 5.42, 2.51, 0.65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6억, 5.42억, 2.51억, 0.65억. 요렇게 여러분 딱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의 포인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각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옛날부터. 자, 선캄브리아대부터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가 딱 정리했어요. 38억 년 전부터 이제 선캄브리아대 사실 46억 년 전부터가 아니고요. 아까 이렇게 끊겨 있었죠. 우리 선캄브리아대는 38억 년 전부터로 보고요. 자, 여기 고생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자, 환경은 어떠냐면요. 아직은 육상생물이 출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육상생물은 고생대에 가서 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캄브리아대까지는요. 아직은 오존층이 제대로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요. 그러니까 생물들은 물속에만 살죠. 그래서 수생생물만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고요. 자, 그러면 그때 생물들은 어떤 게 있느냐? 광합성하는 원핵생물, 남세균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남세균이 출현해서요. 요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요. 이렇게 모래 같은 것이 굳어진 표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 같은 게 퇴적된 그러한 덩어리 표면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런 남세균들이 쫙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요런 게 바로 어느 시대다? 선캄브리아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최초의 단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다양한 무척추 동물.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다세포 생물이죠. 그죠? 요렇게 단세포 진핵생물 출현했으니까 이미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도 갔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까지도 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긴 시대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요때 이제 요 다양한 무척추 동물은요. 지금 화석으로 남아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서요.
호주 남동부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굉장히 이렇게 몸이 유연하고 그 이유가 이제 척추가 없대요. 이제 그러한 동물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 동물군 화석, 그 이름을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고생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생대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화석 이름들, 그죠? 그 시대에 좀 번성했던 생물체들에서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외울 것이 좀 많은데, 일단 고생대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환경이요. 초기에 온난수분, 요거 생물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질의 어떤 변화로는 아직은 대륙이 여러 개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대륙이 모였대요. 이렇게 지질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대륙이 쫙 모인 판게아라는 게 형성된 것이 바로 어느 시대다? 고생대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생대에 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오존층 형성으로 육상생물이 나올 수 있었던, 특히 오존층 형성으로 이제 육상생물이 나오면서 새로운 서식지가 형성된 거잖아요. 이제 수중에만 서식지였는데 육상이라는 아주 넓은 공간이 다시 서식지가 됐기 때문에 생물의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의 조상들이 요 고생대에 출현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후기에 가면요, 초기에 이 온난수분했던 기후와 달리 기후가 변했대요. 빙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생물이 확 개체수가 줄어드는 생물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도 고생대라는 사실,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의 변화와 지각의 변동 때문입니다. 생물 대멸종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때 번성했던 또 출현했던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동물로는 우리 아까 고3 그 다음에 필기해야 된다 필석, 요거 생각나시죠? 자, 요거 말고도 어류, 완종류라고 해서요. 요것도 이제 원생 생물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뭐 이제 요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류도 있었지만 양서류도 있었어요. 양서류. 양서류 뭔지 아시죠? 개구리 같은 고러한 수준의 고러한 이제 척추동물입니다. 어류, 양서류 요거는 척추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절제동물, 요거 완종류, 요 삼엽충 요런 거는 절제동물, 요런 거는 무척추 동물이에요. 이런 거는. 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무척추 동물, 척추 동물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번성했고, 특히 척추 동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친하니까 좀 순서 알아두시면 어류, 양서류는 이미 고생대 때 출현했고 번성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류, 양서류 번성.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 쪽으로 가볼까요? 식물로는 일단 이때 오존층 형성 때문에 육상생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육상식물로는 가장 최초가 뭐냐면 초기가 선태식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끼류예요. 뭔지 아시죠? 그죠? 자, 요 이끼류, 선태식물이 처음 출현한 게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생 생물의, 이거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 진행이 됐어요. 양치식물, 거시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번성한 것은요, 요 중간 단계예요. 양치식물. 여기 순서거든요. 선태, 양치, 거시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중에 고생대 가장 번성한 식물을 뽑아봐라 그러면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뭐게요? 고사리예요. 요런 식물이 바로 양치식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중생대로 갑니다. 자, 중생대는요. 환경으로는 어떠냐면요. 자, 아까 고생대 때 초기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지각변동으로 모이면서 판게아가 형성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중생대는요. 또 그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 인도양, 우리 지금 아는 거죠. 요런 게 형성됐고요. 또 판이 막 충돌하면서 습곡산맥들도 이 시대에 많이 형성이 됐대요. 그리고 이때는 기후가 좋아요. 온난해요. 그리고 이미 고생대 때 육상동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대한, 우리 아까 육상식물, 육상동물 다 나왔죠. 그러면서 거대한 동식물들이 키 크고 막 덩치가 크고 요런 동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런데 중생대도요. 말기에
이 온난했던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요. 지각 변동도 일어나면서 또 많은 생물이 멸종이 됐습니다. 중생대에요. 공룡이 번성했다가 또 멸종까지도 중생대 때 일어나요. 자, 그럼 중생대 때 어떤 생물들이 살았나 한번 볼까요? 자, 화석으로 아까 선생님이 고3 필기 많이 해야 되고 중앙 하면서 암모나이트 말씀드렸죠? 요게 바로 암모나이트입니다. 중생대 때 번성한 암모나이트, 앵무조개랑 비슷한 그러한 조개류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말기에 멸종됐어요. 암모나이트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요때 최초의 포유류도 출현했고요. 이때는요, 파충류가 번성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파충류보다 더 고등한 건데 파충류가 번성하다가 포유류까지 간 거죠. 근데 파충류 다음에 조류 거쳐서 포유류거든요. 요 진화순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때요, 시조새라는 게 출현했습니다. 시조새가 뭐죠? 시조새 요거 파충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가는 중간 단계에 그죠? 요러한 생물이 바로 시조새죠. 단 여러분들 이 조류는요, 현생 조류는 아니에요. 지금 막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막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그 새, 그 조류는 아니고요. 조류 중에 멸종한 어떤 조류의 그러한 어떤 종으로 이렇게 그저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는 그러한 화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로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고생대 때 이미 양치식물 번성하다 거시식물까지 출현했다라고 했죠. 여기는 그 출현한 이후에 이게 번성까지 돼요. 거시식물은 누구냐면 소나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소나무가 번성했다는 게 아니고 소나무 같은 식물을 거시식물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속시식물까지 출현해요. 속시식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나무 이러면 떠오르는 식물도 다 속시식물이에요. 뭐 장미, 뭐 목련, 개나리 이런 거 다 속시식물입니다. 자, 속시식물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곤충류와 함께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무들이 특히 속시식물이 굉장히 크고 정교하고 나뭇잎도 많고 막 꽃도 피고 이러한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기가 좋아요? 곤충이 같이 살기 좋아요. 여러분들 나무에 곤충 되게 많이 얹어서 그걸 서식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너무나 곤충류가 많이 번성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유전적 다양성, 굉장히 곤충류가요. 종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자, 신생대에서는 판해 충돌이 일어나면서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유명한 산맥들이 이 신생대에 출현했고요. 그 다음 온난하다가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대요. 근데 어쨌든 온난하면 그죠? 이미 육상 동식물이 아까 중생대 때 이미 번성을 했었는데 기후가 온난하니까 이제 대형으로 갑니다. 신생대의 특징은요, 동물 중에 대형 포유류, 이게 핵심이에요. 매머드거든요. 대형 포유류. 자, 이거 말고 화폐석이라는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요 신생대 때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신인류 화폐. 신인류에겐 돈이 필요해요. 인류에게는. 그죠? 화폐.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로는요.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지금도 우리 식물 중에는 속시식물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미 신생대 때 그러한 현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약간 여러분들 지금 식물과 동물이나 이런 게 순서가 조금 정리가 안 되시니까 선생님이 잠깐만 좀 정리를 여기서 좀 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식물하고 동물이 진화가 이제 어떤 순서인가 좀 정리를 볼게요. 선생님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용어 나오니까 좀 그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육상. 자, 육상 식물은요. 순서가 처음이 선태식물이고요. 이게 이끼류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양치식물이에요. 그 다음이 거시식물, 그 다음이 속시식물이에요. 이제 요 씨가 있는 이러한 식물들은 이제 씨를 한자로 종자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종자식물인데요. 순서가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정리 일단 또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요거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출현한 것과 번성한 거를 좀 연결해 보면요. 고생대 때 출현 여기까지예요. 오, 많이 출현하네요. 그죠? 고생대 때 선태식물 출현했다가 양치식물 거쳐서 거시식물까지 출현을 하는데 고생대 이때 번성했던 것을 얘기를 하자면 딱 중간에 있는 거 양치식물이 고생대 때 번성한 식물입니다. 출현은 거시식물까지 했고 번성은 양치식물이 했다. 그러니까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바로
중생대. 아이고. 중생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에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까지 나왔어요. 나왔고 중생대 때 번성한 것은 거시식물이에요. 헷갈리시죠? 자, 고생대 때 거시식물까지 나왔고 중생대 때 속시식물까지 나왔고 중생대 때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속시식물은 이제 다음 시대인 신생대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출현과 번성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제 동물로 갈게요. 자, 동물로는 일단 척추동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척추동물도 물론 있지만 이제 척추동물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대 이걸 잡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척추동물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류, 양서류, 이건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파충류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죠. 수중에서 육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고요. 고생대 때가 뭐냐면 어류, 양서류예요. 여기가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어류, 양서류가 고생대고요. 고생대 때는요. 여기 다 번성했어요. 요거 번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요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번성한 건 아시죠? 파충류. 파충류가 중생대 때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때는 포유류고요. 번성도 포유류예요. 신생대 때 포유류 번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형 포유류. 그죠? 출현은 중생대 때 했으나 포유류가 아주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나왔어요? 인류까지 나왔죠. 여러분들 신생대 때 인류도 인간도 일종의 포유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질시대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셨으면 자, 이러한 지질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어때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부 멸종한 생물들도 있지만 많은 생물들이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시대에 뭐가 나오면 앞에 거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 게 새로 딱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보통 이렇게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점점 다양한 와중에 이제 멸종되는 생물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원생명체가 있었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막 가지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 막 가지 치고 이게 지금까지 오는 것도 있고 일부는 멸종하고 이러면서 막 가지가 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점점 다양해져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 현재의 생물체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물이 이렇게 다양해짐을 설명하는 이론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진화의 정의는 뭐냐? 진화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별로 이렇게 딱히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된 문장으로 여러분들 진화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진화는 이겁니다.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진화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종이 생성되고 특히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이 다양한 생물종이 나왔다는 거. 이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그냥 진화의 어떤 그저 그 이유, 진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얘기했다면 진화로 인하여 생물에게 나타난 결론은 뭐냐? 뭡니까? 다양한 생물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요게 진화의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적응 플러스 환경의 적응 플러스 자, 딱 키워드만 정리를 하면 플러스 종의 다양, 생물 다양성. 요거까지 설명이 되는 게 바로 진화의 핵심적인 연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진화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초기의 진화론에는 자,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조금 적어볼게요. 초기 진화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마르크의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름도 썼습니다.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불용설 아니고요. 용불용설. 쓰느냐 쓰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라마르크가 주장한 이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론으로 계속 설명이 되어 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생물체가 특정한 어떤 부위 같은 곳들 또는 특정한 기능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 또는 그 기능이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생물체가 진화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로 기린의 목이 왜 긴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처음에는 기린의 목이 다 짧았대요. 그런데 이제 기린이 초식동물이니까 이제 나뭇잎을 주로 먹는데 이렇게 나무 보면은 위쪽에 연한 잎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을 막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린이 목을 자꾸 쓰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용불용설인데 이거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목을 늘렸다는 것. 그렇게 해서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아마 가능한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쌍꺼풀 만들려고 막 매일매일 하다 보면 쌍꺼풀 생겨요. 이러한 형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획득 형질이라고 그래요. 얻은 형질이에요. 후천적으로. 이러한 획득 형질이 여러분 유전됩니까? 다음 세대까지? 내가 막 해갖고 쌍꺼풀 만들었어요. 또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이게 획득한 형질이에요.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얻었어요. 그게 자식한테까지 유전이 돼요? 안 되죠. 바로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하는 오류가 있어요. 결정적인 오류.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지금 받아들이는 아주 진화론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진화론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갈라파고스 군도 아시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요. 우리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그 안에 이제 담겨진 그러한 개념인데 지금까지도 진화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린의 목, 길어진 이유를 이번에는 아까 용불용설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첫 상황은 뭐냐면요. 과잉 생산이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다윈이 이 지금 다연선택설을 담은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 참고로 했던 책이 바로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대체로 어떤 경향이 있느냐? 주어진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개체수보다 항상 더 많은 개체수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잉 생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최대한 살 수 있는 그러한 개체수보다 많은 개체가 자꾸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개체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되게 말이 어렵죠. 이게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린이 많아요. 많으니까 어떤 기린이냐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용불용설과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용불용설은 다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기린의 목은 다 짧았다 그랬죠. 그런데 자연선택설에서는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다. 즉 목의 길이로 표현형을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 가로축이 목의 길이에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정도로 많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많은 개체수가 많은 집단을 놓고 어떤 특성에 대해서 형질을 나타내면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요. 집단이 아주 많으면 여러분 뭐 어떤 특정 무슨 점수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상황 자체가 개체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과잉 생산이었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는데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환경에 적합한 생물은 살아남고 그게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자, 이거의 한 켠에는 뭐가 있게요? 요거의 한 켠에는 이기면 생존이죠. 적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자. 지면 도태되는 거예요. 즉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그런 개체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체가 적자 생존했죠? 목이 긴 개체가. 목이 짧은 개체는 그죠? 점점점 숫자가 줄어서 그만큼 개체수도 점점 줄어들고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이 번성을 하니까 자손도 많이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생존 경제 적자 생존?
그 다음에 한편은 자연도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목이 긴 개체가 현재 더 많아지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되고 종이 이제 분화가 된 겁니다. 이제 길이는 다 목이 긴 걸로 종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왜 이름이 자연 선택일까요? 지금 핵심이 여기잖아요. 핵심이 여기죠. 진화의 핵심 부분이. 근데 이거 보세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본인이 결정했어요? 어떤 애가 살아남을지? 아니죠. 결국 환경이, 자연이 목이 긴 개리를 선택해서 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자연선택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현대의 진화론은 무조건 이걸로 설명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자연선택설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진화에 관한 이런 어떤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뭐 돌연변이로 인하여 진화가 일어난다, 격리로 인하여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진화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은 종합해서 진화를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 종합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집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격리가 된 거예요. 왜 격리가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 갑자기 뭐 산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두 집단이 이렇게 격리가 되는 거예요. 자, 격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에 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막 돌연변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돌연변이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이 집단이 합쳐져요. 산맥이 사라져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에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그 각자의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교배가 안 돼요. 서로 교배가 안 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금 이 격리는 지리적 격리고요. 요즘 돌연변이도 발생했죠. 지금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지리적 격리와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서로 다시 교배가 안 된 이 현상을 생식적 격리라고 합니다.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요. 이것을 같은 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종의 개념이 뭐냐면요. 한 종끼리는요. 생식이 돼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번식이 돼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또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생식, 자손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종분화가 된다. 여러분, 종분화까지 설명을 하는 게 뭐라고요? 진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종합적인 설명을 합니다. 격리, 돌연변이, 그 다음에 자연선택도 일어나요. 자연선택도. 예를 들면 이 돌연변이 일어난 게 더 그죠? 뭔가 환경이 유리한 거죠. 그럼 이제 자연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현대종합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화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 현재 진화로 만들어졌는가. 지금의 이 다양한 생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을 때 그걸 체계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끼리끼리 좀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37쪽에 탐구학습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생물이 많아서 요 다양한 생물이 어쩌다 만들어졌고 진화를 통해서 자, 그 생물들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생물들이 현재 나와서 이거를 분류하는 분류학적인 어떤 학문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게 어떤 체계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그럼 지금 현재의 분류 체계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만한 우리 교육과정상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분류 체계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분류 체계가 있지만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역 분류 체계라고 그래요. 삼역 6개라고 합니다. 삼역 6개. 자, 이 역과 개라는 것은요. 생물을 분류하는 이 그룹의 명칭인데요. 이게 가장 큰 단위가 역이에요. 역. 다음이 개고요. 그 다음이 문이고요. 쭉쭉 문, 강목, 과, 속 끝까지 가면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종이 나와요. 요게 생물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고요. 종이 모인 게 속, 그 다음에 여러 속이 모여 있는 게 과, 여러 과가 모인 게 그 다음에 개, 그죠? 종속, 과, 목. 그 다음이 종속, 과목, 과. 아니 종속, 과목, 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문이에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개고요. 그 다음 역이에요. 그러니까 역과 개는 이 생물들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계 두 가지입니다. 더 큰 게 역이고요. 그 다음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나눈다고요? 3역, 6개라 그랬죠. 자, 그러면 3역은 어떻게 역인가 볼게요.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세 개 맞죠?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자, 요 3역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세균역과 고세균역은요. 원핵생물이에요. 그렇다고 원핵생물역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두 역에 속하는 생물들은 다 원핵생물이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차이점 말씀드렸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 바로 원핵세포로 구성된 생물들이고요. 전부 단세포예요. 자, 반면 이쪽 진핵생물역은 뭘로 돼 있을까요? 세포가 당연히 진핵세포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진핵생물역에는 단세포로 된 생물도 있고 다세포로 된 생물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중요합니다. 세균역과 고세균역은 원핵생물이고 진핵생물역만 진핵생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개죠, 6개. 자, 3역과 전체가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요거 한 개고요. 요거 한 개예요, 그냥.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에 개가 4개가 있어요. 진핵생물역에 개가 4개. 그럼 총 몇 개예요? 6개죠. 자, 그럼 진핵생물역, 요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개 하나의 개니까 더 이상 이름 볼 필요가 없고요. 요거 진핵생물역에 4개의 개가 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자, 4개의 개가 뭐다?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원생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균계까지. 요 균하고 여러분 세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 3역 6개에서 특히 이 3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는 원핵생물이니까 고세균은 세균과 더 친하지 않을까? 둘 다 원핵생물이니까. 아니래요. 옛날에는요. 고세균과 세균역을 이렇게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원핵생물 개로 그냥 하나의 개로 그냥 합쳐서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연구를 유전자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DNA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열 이런 것들이요. 이 고세균역에 속하는 생물들은 진핵생물 쪽에 더 가깝대요. 그거 중요해요. 고세균은 이름은 세균이지만 세균역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다? 진핵생물역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각각에 속하는 생물들 지금 그림만 나와 있잖아요. 요거의 이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질문 나와요.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자, 대표적인 것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균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균들이 다 여기에요. 대장균 기억나시죠? 대장균, 요건 아시죠? 요거 세균, 요거 정도는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세균역은요, 주로 이렇게 좀 극한 상황에서 사는 세균들이에요. 아주 극한 어떤 뜨거운 환경, 극한 짠 환경, 요런 데서 사는 생물이 고세균역에 속한 생물들이고요. 그 다음 진핵생물역에 요 4가지에 속한 생물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원생생물계는요, 주로 물속에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들 있잖아요. 그런 게 주로 여기예요. 돌마리,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가 진핵생물이었어요. 요거 정리하세요. 아메바 자꾸만 세균 같은데 아닙니다. 아메바는 대장균보다 훨씬 고등한 진핵생물역에 속하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요거 정도, 집신벌이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이런 조류, 해조류라고 부르는 것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균계. 이 균은 세균이 아니에요.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균계인데요. 효모 아시죠? 버섯, 곰팡이, 요거 균계, 요건 좀 외워주세요. 효모, 버섯, 곰팡이, 균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식물, 동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끼, 요거 아까 선태식물이라고 그랬고요. 고사리, 양치식물, 요게 거시식물, 요게 속시식물. 요런 건 좀 우리랑 친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동물계, 오징어, 달팽이, 사슴벌레, 흰동가리, 침팬지, 요게 다 또 이름이 달라요. 연체동물, 요거 절지동물, 뭐 포유류, 척추동물 중에 자, 요런 거 이렇게 속하는 생물이 얘는 최선을 다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세균역과 고세균역을 진핵생물역과 구분하는 기준은 뭐게요?
세균력과 고세균력을 진핵생물과 구분하면 이들의 공통점 원핵생물이고요. 그죠? 이쪽은 진핵생물이니까 뭐 핵의 유무 내지는 핵막의 유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균계를 식물계와 구분하는 분류기준 균계. 아,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요. 버섯을 식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버섯을 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결정적인 균계와 식물계 차이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식물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영양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독립영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균계에 속하는 것들은 다 광합성을 못하는 종속영양입니다. 균계와 식물계 구분 기준은요. 영양 방식이에요. 이쪽은 독립영양, 이쪽은 종속영양. 버섯은 광합성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문제 몇 가지 풀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우리 첫 번째 뭐 풀어보시냐면요. 여러분 교재 140쪽에 있는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화석. 자, 이러한 화석을 무슨 화석이라고 하는가?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석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무슨 화석인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특정한 시기.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 그럼 이거 뭐예요? 표준 화석이죠. 이러한 화석은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 속하는 화석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적합하지 않은 거. 공룡. 이거 중생대 표준 화석이고요. 삼엽충. 고3, 그죠? 고생 이렇게 지질실대를 연결할 수 있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죠. 자, 삼엽충 고생대 표준 화석 맞고요. 화폐석, 신인류 화폐, 그죠? 우리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고사리,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상화석. 고사리, 산호, 아까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4번이 답이네요. 암모나이트, 어느 시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중생대, 중앙, 그죠? 그렇게 외워두시랬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우리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을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인데요. 자, 공룡 뭐예요? 중생대. 땡! 고생대라고 돼 있으니까 화폐석, 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삼엽충, 고생대, 공룡, 중생대, 시조새 뭐죠? 요거 중생대죠. 그래서 2번도 땡. 삼엽충, 고생대, 암모나이트. 요거 중생대. 매머드, 대형포유류, 요거 신생대. 요게 맞네요. 딱 정리됐고요. 시조새, 중생대, 요거 중생대, 요거 고생대. 틀렸죠? 신생대, 중생대, 신생대.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오늘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이걸 순서대로 해보래요. 자, 제일 처음 시작 뭐죠? 과잉 생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개체 변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한다? 생존 경쟁을 하더라. 그러다 보면은 적합한 자가 살아남게 되고 그것이 자연 선택이며 최종적으로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요거 정리 여러분의 힘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요 생명의 진화 중단원에 대한 기본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에는 뭘 꼭 해오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 풀기 전에 뭐 꼭 하셔야 돼요?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풀어오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한 문제 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